몽골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70대 몽골 할머니가 맨발로 바닥을 밟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하 40도 울란바토르, 한겨울의 맨발이었어요. 그녀는 평생 발이 시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에서 온 63세 기술자가 설치한 온돌 덕분이었어요. 미국은 5천만 달러 첨단 시스템을, 중국은 8천만 달러 가스관을 들고 왔습니다. 그들은 한국 온도를 비웃었죠. 하지만 6개월 후 몽골 정부 발표에 세계가 침묵했습니다. 연료비 65% 절감, 주민 만족도 98%. 영하 45도 한파에서 미국 중국 시스템은 멈췄지만 온돌만 작동했습니다. 천식 앓던 8살 아이는 기침이 멈췄고 할머니는 처음으로 따뜻한 겨울을 맞았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제 손주뻘 아이들이 얼게 둘 순 없었습니다. 1500년 온기가 몽골을 살린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제임스 톰슨입니다. 미국 GES 에너지 컨설팅 회사의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올해 45살이고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나왔습니다. 이 업계에서 20회를 보냈죠. 두바이에서 사우디까지, 나이로비에서 카이로까지. 제가 성공시킨 에너지 프로젝트만 23개입니다. 수억 달러가 오간 계약들이었어요. 제 책상 위에는 세계 대륙에서 받은 공로패가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곤 했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뭐냐고요?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어요. 간단합니다. 모든 문제는 돈과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고요. 그게 제가 하버드에서 배운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20회 동안 그 원칙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어요. 2019년 11월, 저는 몽골 울란바토르에 있었습니다. 몽골 정부가 발주한 게르촌 난방 개선 프로젝트 입찰 때문이었죠. 게르촌은 울란바토르 외곽의 빈민 지역입니다. 60만 명이 천막집과 판잣집에서 살고 있어요. 겨울이면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데 사람들은 석탄을 태워 난방을 합니다.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WHO 조사 결과 울란바토르는 세계에서 가장 공기가 나쁜 도시였어요. 겨울철 미세먼지 농도가 베이징의 3배를 넘었죠. 병원은 호흡기 질환자들로 가득 찼고 정부는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 입찰을 낸 겁니다. 세계 각국의 에너지 대기업들이 몰려들었어요. 미국, 중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모두 수천만 달러짜리 프로젝트를 준비해왔죠. 우리 GES는 5천만 달러 규모의 전기 난방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3년간 개발한 스마트 솔루션이었어요. IoT 기술로 온도를 자동 조절하고 태양광 패널로 보조 전력을 공급하는 시스템이었죠. 저는 이 프레젠테이션을 직접 준비했습니다. 완벽했어요. 본사 사장님도 직접 전화를 주셨죠. 계약 따내면 승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찰 설명회가 열린 날, 저는 몽골 정부 청사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여러 나라 대표들이 와 있었어요. 중국 대표는 베이징 정부와 연결된 왕젠민이었습니다. 그는 8천만 달러짜리 가스관 프로젝트를 들고 왔죠. 독일 대표는 베를린 공대 출신 엔지니어였고 영국 BP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준비했습니다. 모두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어요. 당연했죠. 우리는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었으니까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몽골 건설부 장관이 인사말을 했어요. 그는 게르촌의 심각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대기오염, 에너지 빈곤, 공중보건 위기. 이 모든 걸 해결할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했죠. 각국 대표들이 차례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먼저 나왔어요. 왕젠민은 거대한 파이프라인 지도를 보여줬습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몽골 전역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었죠. 8천만 달러, 10년 할부 조건이었습니다. 독일은 기술력을 강조했습니다. 베를린에서 이미 검증된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영국 BP는 가스와 전기를 섞은 하이브리드를 제안했고 일본 미쓰비시는 지열 에너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자신있게 스크린 앞에 섰어요. 3D 시뮬레이션이 돌아갔습니다. 게르촌 전체가 우리 스마트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장면이었죠. 파란색 선들이 각 가구를 이었고 중앙관제센터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했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에너지 효율 40% 향상,
주민들은 스마트폰으로 난방을 제어할 수 있고 태양광 패널이 전력 부담을 줄여준다고요. 몽골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설부 차관은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좋은 신호였습니다. 마지막 발표가 끝났습니다. 장관이 마무리 멘트를 하려던 순간이었죠.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늦은 참가자가 들어왔어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동양인 남자였습니다. 키가 작았고 낡은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구두는 닳아 있었습니다. 그는 서툰 영어로 사과했어요. 비행기가 연착했다고요. 장관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느 회사십니까? 한국 온기건설입니다. 제 이름은 김철수입니다. 한국이요? 저는 참가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맨 끝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더군요. 한국 온기건설. 직원 수 23명. 중국 대표 왕젠민이 비웃었어요. 한국에서도 왔습니까? 재미있군요. 독일 엔지니어는 팔짱을 끼고 시계를 봤습니다. 시간 낭비라는 표정이었죠. 분위기가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23명짜리 중소기업이 수천만 달러 프로젝트 입찰에 온 겁니다. 이건 농담 같았어요. 장관이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간단히만 말씀해 주시죠. 김철수는 프로젝터를 켜지 않았습니다. 노트북도 열지 않았어요. 그냥 서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온돌을 설치하겠습니다. 온돌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어디선가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왕젠민이 테이블을 치며 웃었습니다. 온돌이라고요? 21세기에 돌바닥 난방을 하자는 겁니까? 독일 엔지니어가 고개를 저었어요. 몽골을 조선시대로 되돌릴 셈입니까? 다른 대표들도 피식 웃었습니다. 저도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온돌이라니요. 한국 전통 난방 방식을 21세기 국제 입찰에 들고 온 겁니다. 이건 경쟁이 아니었어요. 코미디였죠. 5천만 달러짜리 스마트 시스템과 돌바닥을 비교하다니요. 말이 안 됐습니다. 김철수는 담담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웃음이 잦아들자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6.25 전쟁 때 이걸로 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보릿고개 시절 이걸로 버텼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죠. 이건 가난한 사람을 위한 기술입니다. 저는 그 말이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한 기술이요? 그래서 60년 전 기술을 쓰자는 건가요? 이건 감상이 아니라 비즈니스였어요. 기술 경쟁이었죠. 몽골 장관이 회의를 정리했습니다. 모든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2주 내에 연락하겠다고 말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왕젠민이 제게 다가왔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뭐가 자신 있어서 저런 걸 들고 옵니까? 경쟁력도 없으면서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했어요. 이건 우리와 중국의 대결이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상대가 안 됐죠.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바에서 동료들과 축배를 들었습니다. 계약은 따놓은 당상이었어요. 본사에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2주 후 몽골 정부가 내릴 결정을요. 그리고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도요. 입찰 설명회 다음 날, 저는 호텔 19층 스위트룸에서 팀 회의를 열었습니다. 창밖으로 울란바토르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11월의 차가운 햇살이 건물들을 비추고 있었죠. 하지만 도시 외곽 게르촌 쪽은 이미 회색 스모그에 덮여 있었습니다. 엔지니어 3명과 재무 담당자 1명이 테이블에 앉았어요. 우리는 최종 전략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장관의 반응은 좋았습니다. 제가 말하자 수석 엔지니어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관도 우리 시스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제 따로 질문을 3개나 보내왔어요. 좋은 신호였습니다. 몽골 정부 내부에서 우리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재무 담당자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중국 측 움직임을 파악했습니다. 왕젠민이 어제 건설부 장관과 저녁 식사를 했어요. 장소는 울란바토르에서 가장 비싼 중식당이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중국식 비즈니스가 시작된 겁니다. 왕젠민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어요. 그는 베이징 정부의 1대1로 프로젝트 책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미 몽골에 30억 달러를 쏟아부은 사람이었죠. 그에게 이 프로젝트는 숫자 하나 더하기였지만 우리에겐 중요한 계약이었습니다. 우리도 로비를 강화해야 합니다. 마크가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는 기술로 승부합니다. 뇌물이나 정치 게임이 아니라 실력으로요. 그게 제 원칙이었습니다. 20년간 지켜온 방식이었어요. 깨끗하게 일하고 결과로 말하는 거죠.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중국의 자본력은 무시할 수 없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게르촌이 보였습니다. 하얀 연기가 수백 개 굴뚝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죠. 석탄 연기였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한국 온기건설을 검색했습니다. 궁금했거든요. 대체 어떤 회사가 저런 황당한 제안을 들고 온 건지. 홈페이지가 나왔습니다. 낡은 디자인이었어요. 2000년대 초반 스타일이었죠. 회사 소개를 읽어봤습니다. 설립 1978년. 전통 온돌 시공 전문 기업. 직원 수 23명. 연 매출 30억 원. 30억 원이요.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250만 달러 정도였습니다. 우리 회사 분기 실적의 100분의 1도 안 됐어요. 대표이사 사진이 있었습니다. 김철수. 어제 본 그 남자였죠. 사진 속에서도 그는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경력란을 봤어요. 1960년생. 아버지한테서 기술을 배웠고 40년간 온돌만 만들어 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40년이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감상적이 될 이유가 없었어요. 이건 비즈니스였습니다. 40년 경력이 5천만 달러 첨단 기술을 이길 순 없었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몽골 정부에서 각국 대표들을 개별 면담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건설부 차관실을 방문했습니다. 차관은 50대 중반의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제안서를 꼼꼼히 읽어본 듯 했어요. 전력망 문제가 걱정입니다. 게르촌 전체에 전기 난방을 공급하려면 얼마나 많은 전력이 필요합니까?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우리는 보조발전 시스템을 함께 설치합니다. 태양광 패널과 소규모 풍력 발전기를 조합하면 기존 전력망 부담을 50% 줄일 수 있어요. 비용은요? 초기 투자는 5천만 달러지만 10년 내에 회수됩니다. 그 이후로는 몽골 정부가 매년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요. 차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확신하는 표정은 아니었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중국 제안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중국은 가스관에 의존합니다. 공급이 중단되면 끝이에요. 우리 시스템은 독립적입니다. 몽골이 에너지 주권을 유지할 수 있죠. 그 말이 차관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았어요. 몽골은 70년간 러시아와 중국의 에너지를 의존해왔습니다. 독립성은 민감한 주제였죠. 면담은 긍정적으로 끝났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오며 확신했어요. 계약은 우리 거라고요. 그날 저녁 우연히 호텔 로비에서 김철수를 봤습니다. 그는 구석 소파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낡은 서류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뭔가를 수첩에 적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신경 쓰지 않았죠. 저는 그냥 지나쳐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의 모습이 머릿속에 남았어요. 왜 저렇게 조용할까? 왜 불안해하지 않을까? 저 사람은 자기가 질 거라는 걸 모르는 걸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왕젠민은 매일 밤 몽골 고위 관료들과 식사를 했어요. 소문에 따르면 그는 장관의 아들에게 베이징 유학 기회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독일 팀은 무료 기술 교육을 약속했고 영국은 장학금 프로그램을 내놓았죠.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술력으로 이길 거였어요. 그런데 입찰 마감 3일 전이었습니다. 몽골 건설부에서 긴급 공고가 나왔어요. 최종 결정 전에 시범 테스트를 진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개 지역, 각 100가구씩, 6개월 실증 사업, 그리고 참가 업체가 발표됐습니다. 미국 GES, 중국 차이나에너지, 한국 온기건설. 저는 화면을 다시 봤어요. 한국이요? 진짜로요? 본사에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부사장님이었어요. 제임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한국이 왜? 중요하지 않네. 어차피 시범 사업에서 우리가 압도할 거야.
6개월 후 결과를 보면 승부는 명확할 거니까. 그 말이 맞았습니다. 시험대에 오르면 더 확실했죠. 우리 시스템의 우수성이 데이터로 증명될 테니까요. 하지만 묘한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왜 몽골 정부는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23명짜리 중소기업을 온돌이라는 구식 기술을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창밖으로 게르촌의 불빛이 보였어요. 수만 개의 작은 불빛들. 그 속에서 누군가는 석탄을 태우고 있었죠.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요.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뭐였죠? 돈 때문이었나요? 승진 때문이었나요? 아니면 정말로 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였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상적이 될 시간이 없었어요. 시범 사업이 시작되면 결과가 모든 걸 말해줄 겁니다. 우리가 이길 거였어요.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시범 지역이 발표됐습니다. 울란바토르 외곽 3곳이 선정됐어요. 각각 100가구씩. 모두 게르촌 중심부였습니다. 동쪽 지역은 미국 GES가 맡았습니다. 저희 팀이죠. 서쪽은 중국 차이나에너지가, 북쪽은 한국 온기건설이 담당했습니다. 몽골 정부는 명확한 평가 기준을 제시했어요. 연료비, 실내 온도 유지력, 주민 만족도, 시스템 안정성. 6개월 후 데이터로 비교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드디어 실력으로 증명할 기회였으니까요. 12월 첫째 주, 우리 팀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컨테이너 트럭 5대가 장비를 실어 날랐어요. 최신형 전기 패널, IoT 센서, 스마트 온도 조절기, 태양광 패널까지. 총 무게 23톤이었습니다. 인력은 20명이었어요. 미국에서 온 엔지니어 6명과 몽골 현지 기술자 14명. 모두 전문가들이었죠. 저는 현장 사무실을 설치하고 작업 일정을 짰습니다. 2주 안에 100가구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었어요. 첫날부터 작업은 순조로웠습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은 정확하게 움직였어요. 각 가구마다 전기 패널을 설치하고 배선을 연결하고 온도 센서를 부착했습니다. 몽골 주민들이 신기한 눈으로 지켜봤어요. 아이들은 반짝이는 장비들을 구경하며 따라다녔죠. 한 주민이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따뜻하냐고요? 저는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가장 현대적인 시스템이라고 말했죠. 서쪽 지역, 중국팀은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왕젠미는 인력을 대거 투입했어요. 중국에서 온 기술자 20명과 몽골 인부 50명, 총 70명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가스관을 연결하는 작업이었어요. 트렌치를 파고 파이프를 매설하고 각 가구에 보일러를 설치했습니다. 현장은 전쟁터 같았죠. 중국팀은 속도전이었어요. 하루에 10가구씩 완료했습니다. 몽골 현지 언론을 불러서 작업 과정을 보여줬고 주민 인터뷰도 진행했어요. 왕젠미는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중국 기술이 몽골의 겨울을 바꿀 거라고요. 저는 그 뉴스를 호텔에서 봤습니다. 정치쇼였죠. 북쪽 지역 한국팀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한번 가봤어요. 우리 지역에서 차로 40분 거리였습니다. 도착했을 때 놀랐습니다. 장비가 거의 없었어요. 트럭 한 대에 돌과 흙, 시멘트 자루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김철수와 한국 기술자 5명이 있었어요. 그들은 몽골 인부 10명과 함께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은 소박했습니다. 첨단 장비도 없고 대형 크레인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직접 돌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김철수가 절 봤어요. 그는 땀을 닦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제가 둘러봤습니다. 한 게르 바닥이 파헤쳐져 있었어요. 김철수와 기술자들이 돌을 하나씩 배치하고 있었죠. 정교한 작업이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몽골 청년이 설명해줬어요. 구들장을 깐다고요. 돌 아래로 열기가 지나가는 통로를 만드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21세기에 사람이 직접 돌을 나르다니요. 이건 너무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작업 속도도 느렸어요. 하루에 한 가구 완료가 고작이었습니다. 이 속도면 100가구 완료하는데 석 달은 걸릴 거였어요. 저는 차에 돌아타며 생각했습니다. 역시 한국은 경쟁이 안 되는구나. 2주가 지났습니다. 우리 미국 팀은 계획대로 100가구 설치를 완료했어요. 시스템 테스트도 끝냈습니다. 모든 게 정상 작동했죠.
저는 몽골 정부에 완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진과 함께 상세한 데이터를 첨부했어요. 중국 팀은 더 빨랐습니다. 열흘 만에 완료했어요. 왕젠민은 성대한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몽골 건설부 장관까지 참석했죠. 현지 방송 3곳이 취재를 왔습니다. 준공식 영상을 봤어요. 주민들이 박수를 치고 어린아이들이 풍선을 들고 있었습니다. 왕젠민은 카메라를 향해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한국팀은 여전히 작업 중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그쪽을 가봤어요. 3주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20가구 정도가 완료된 상태였어요. 김철수는 여전히 돌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기술자들은 땀범벅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몽골 인부들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일당 받으러 온 사람들 같았는데 이제는 진지하게 작업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김철수 옆에서 구들장 놓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김철수는 손으로 일일이 가르쳐주고 있었죠. 통역도 없이 손짓 발짓으로요. 저는 잠시 지켜봤습니다. 김철수의 손놀림은 정확했어요. 마치 피아니스트처럼 돌의 위치를 잡았습니다. 40년 경력이 느껴졌죠. 하지만 그게 뭐 대수였을까요? 아무리 정교해도 속도가 너무 느렸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왔어요. 본사에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완료했고 중국도 완료했으며 한국은 아직 20% 수준이라고요. 부사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승부는 난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김철수의 그 담담한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12월 말 울란바토르의 본격적인 겨울이 찾아왔어요. 기온이 영하 3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불면 체감 온도는 영하 40도였죠. 우리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지역 100가구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스마트 온도 조절기가 작동하고 각 가정의 패널이 열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첫 이틀은 좋았어요. 주민들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나 봐요. 아이들은 터치스크린을 만지며 좋아했죠.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오후 7시 전력망이 끊겼어요. 게르촌 전체가 암흑천지가 됐습니다. 우리 시스템도 멈췄죠. 저는 긴급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주민들이 밖에 나와 있었어요.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몽골 전력공사 직원이 설명했어요. 게르촌 전체가 동시에 전기 난방을 가동하면서 전력 수요가 폭증했다고요. 변전소가 감당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복구까지 4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집안 온도는 영하로 떨어졌어요. 주민들은 다시 석탄을 태워야 했습니다. 저는 본사에 보고했습니다. 보조 발전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그건 예산 초과였습니다. 일주일 후 또 정전이 일어났어요. 이번엔 6시간이나 끊겼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3번 끊겼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한 가정은 아예 시스템을 끄고 석탄 난로를 다시 설치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다고 했죠. 첫 달이 끝날 무렵 정전 횟수는 20번을 넘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터졌어요. 82세 할머니가 밤사이 저체온 증상으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정전이 7시간 지속됐던 날이었어요.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현지 언론이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저는 현장 사무실에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건 제 잘못이 아니었어요. 몽골의 전력 인프라가 부족한 거였죠. 하지만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서쪽 지역, 중국 쪽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1월 초 첫 가스요금 고지서가 나갔어요. 주민들은 경악했습니다. 예상의 3배였거든요. 왕젠민은 가스관 설치는 무료라고 했지만 가스 사용료는 별개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은 러시아가 정했죠. 몽골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러시아 가격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한 가정은 한 달 가스비로 30만 투그릭을 냈습니다. 미국 달러로 100달러가 넘었어요. 그 가정의 월 수입이 200달러였습니다. 주민들은 항의했습니다. 이건 사기라고 차라리 석탄이 낫다고 소리쳤죠. 2주 만에 절반 이상의 가구가 가스 사용을 중단했어요. 다시 석탄 난로를 꺼냈습니다. 중국이 깔아준 파이프는 무용지물이 됐죠. 왕젠민은 황급히 몽골 정부와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가스 가격을 낮추는 건 불가능했어요. 모스크바가 절대 양보하지 않았으니까요. 현지 언론이 중국팀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다고 실속이 없다고 보도했어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며 씁쓸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처지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북쪽 지역 한국팀 쪽에서요. 시장에서 만난 몽골 상인이 말하더군요. 북쪽은 좋다고요. 정전도 없고 요금 폭탄도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한국팀은 아직 100가구를 다 완성하지도 못했거든요. 일주일 후 한국 측 완공 소식이 들렸습니다. 3달 걸려서 겨우 끝냈더군요. 저는 다시 그쪽으로 갔습니다. 직접 봐야 할 것 같았어요. 도착했을 때 놀랐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게르촌 길거리에 연기가 없었습니다. 석탄 굴뚝에서 나오는 시커먼 연기가 보이지 않았어요. 공기가 맑았죠. 한 게르 앞을 지나가는데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어요. 70대 할머니가 맨발로 바닥을 밟고 서 있었습니다. 몽골의 한겨울의 맨발이요. 그녀는 웃고 있었어요. 제가 통역을 불러 물어봤습니다. 춥지 않으냐고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발이 따뜻하다고요. 밤에 자다가 추워서 깨는 일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다른 집도 둘러봤습니다. 8살쯤 되는 여자아이가 바닥에 엎드려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천식이 있었는데 한 달 전부터 기침이 멈췄다고요. 석탄 연기가 없어서 그런 것 같다고 했죠.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김철수를 찾았습니다. 그는 한 게르 안에서 몽골 청년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온돌 수리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연료비는 얼마나 드냐고요. 김철수가 조용히 답했어요. 석탄은 똑같이 사용하지만 열효율이 높아서 양이 3분의 1로 줄었다고요. 전기도 필요 없고 가스비도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생각했어요. 뭔가 잘못됐습니다. 우리 계산이 틀렸던 걸까요? 그날 밤 본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이었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현지 언론 보도를 봤다고요. 정전사고, 할머니 저체온증, 주민 불만. 이게 다 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변명했어요. 몽골 전력 인프라 문제라고, 우리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죠. 하지만 사장님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과만 보인다고요. 6개월 후 평가에서 이기지 못하면 책임을 물을 거라고 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게르촌의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그중 북쪽은 유난히 조용해 보였어요. 연기가 없었으니까요. 처음으로 의심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2월 말 몽골 정부가 중간평가를 발표했어요. 세 지역의 데이터를 비교한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앉아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연료비 비교 차트가 나왔어요. 동쪽 지역, 미국 시스템. 기존 대비 220%. 전기료가 폭증한 겁니다. 정전 때문에 보조 난방을 병행하면서 비용이 2배 이상 늘었죠. 서쪽 지역, 중국 시스템. 기존 대비 180%. 가스비가 감당이 안 됐습니다. 주민 절반이 사용을 포기한 상태였어요. 북쪽 지역, 한국 시스템. 기존 대비 35%. 저는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잘못 읽은 건가 싶었어요. 35%요? 기존의 3분의 1이라는 말입니까? 다음 페이지는 실내 온도 유지력이었습니다. 미국 시스템은 정전 시 급격히 떨어졌어요. 1시간에 5도씩 하락했습니다. 중국 시스템은 공급 중단 시 난방이 완전히 멈췄죠. 한국 시스템은 달랐습니다. 아침에 불을 떼면 저녁까지 온기가 유지됐어요. 밤새 온도 하락폭이 3도 이내였습니다. 돌이 열을 머금고 있었던 겁니다. 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지역 42%, 중국 지역 38%, 한국 지역 98%.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1500년 전 기술이 우리를 이겼습니다. 5천만 달러짜리 스마트 시스템을 8천만 달러짜리 가스관을 압도한 겁니다. 본사에서 긴급회의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화상회의실로 들어갔어요. 부사장님의 얼굴이 화면에 떴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제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전력망 문제, 예측 못한 변수들, 몽골 인프라의 한계. 하지만 변명처럼 들렸죠. 부사장님이 말했습니다. 3개월 안에 만회하라고요. 시스템을 개선하고 주민 만족도를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은 물 건너간다고 했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게르촌 쪽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었어요. 동쪽과 서쪽에서는 석탄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북쪽은 달랐죠. 연기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하겠다고요. 데이터만으로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북쪽 지역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도착했을 때 김철수가 한게르 앞에서 몽골 청년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무릎을 꿇고 바닥에 돌을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김철수가 저를 봤어요. 그는 일어서서 인사했죠. 제가 말했습니다. 온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고 싶다고요.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한게르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안은 따뜻했습니다. 영하 30도 바깥 날씨와는 완전히 달랐죠. 외투를 벗어야 할 정도였어요. 바닥에 손을 대봤습니다. 포근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전기 패널처럼 뜨겁지 않았습니다. 부드러운 열이었죠. 김철수가 설명했습니다. 구들장 밑으로 뜨거운 공기가 지나간다고요. 돌이 그 열을 머금었다가 천천히 방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을 끈 후에도 12시간 이상 따뜻하다고요. 저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살펴봤습니다. 돌들이 정교하게 배치돼 있었어요. 틈새 하나하나가 계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엔지니어의 눈으로 봐도 놀라웠어요. 이건 단순한 난방이 아니었습니다. 열역학의 정수였죠. 복사열과 대류열을 동시에 사용하고 추결까지 했습니다. 김철수가 말했습니다. 신라시대부터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1500년 동안 한국 사람들은 이 방식으로 겨울을 견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집들도 둘러봤어요. 한 게르에서 70대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맨발로 마루를 밟고 서 있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통역이 그녀의 말을 전했습니다. 평생 발이 시렸는데 지금은 따뜻하다고요. 밤에 잘 때 양말을 5켤레 신었는데 이제는 맨발로 잔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60년 만에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다음 집에서는 8살 여자아이를 봤어요. 바닥에 엎드려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천식이 있었다고요. 겨울만 되면 기침이 심해서 학교도 못 갔다고 했어요. 병원비로 매달 5만 투구릭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온도를 설치한 후 2개월이 지났는데 기침이 멈췄다고 했어요. 석탄 연기가 없어서 그런 것 같다고, 기적 같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하다고 했어요. 아이를 살려줘서 고맙다고 했죠.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건 제가 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김철수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아이를 보고 있었어요. 미소를 짓고 있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구나. 데이터나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봤구나. 따뜻함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구나. 게르촌을 한 바퀴 돌고 차로 돌아왔습니다. 운전석에 앉았지만 시동을 걸지 못했어요. 제가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20년 동안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고 자부했습니다. 수억 달러를 움직였다고 자랑했죠. 하지만 단 한 번도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숫자만 봤어요. 투자 대비 효율, 시장 점유율, 계약 규모. 그게 전부였습니다. 김철수는 달랐습니다. 그는 60년 전 발이 시린 할머니를 봤어요. 천식으로 고생하는 8살 아이를 봤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가져온 겁니다. 저는 핸들을 잡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눈이 내렸어요. 게르촌 지붕에 쌓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쪽 게르들의 굴뚝에서는 연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고요했습니다. 4월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범 사업 6개월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었어요. 최종 평가를 한 달 앞둔 때였죠.
저는 시스템 개선에 매달렸습니다. 보조 발전기를 추가 설치했고 배선을 보강했어요. 주민들과 면담도 했습니다. 만족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별 소용이 없었어요. 한 달에 10번씩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주민들은 이미 우리를 신뢰하지 않았죠. 중국 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젠민은 가스비 할인을 협상했지만 러시아가 거부했어요. 주민 80%가 가스 사용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반면 한국 지역은 조용했습니다. 불만이 거의 없었어요. 주민들은 만족하며 겨울을 보내고 있었죠. 저는 초조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가 집니다. 그런데 3월 셋째 주였습니다. 몽골 기상청에서 긴급 경보가 발령됐어요. 시베리아에서 한파가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기록적인 추위가 예상된다고 했죠. 3월 20일 밤 기온이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하 35도, 영하 38도, 영하 42도. 숫자가 계속 떨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온도계는 영하 45도를 가리켰습니다. 몽골 기상 관측 이래 3월 최저 기온이었어요. 바람까지 불었습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 55도였죠. 저는 긴급 상황실을 열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을 소집하고 시스템 점검을 지시했어요. 오전 10시 첫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동쪽 지역 전력 수요가 폭증했어요. 모든 가구가 최대 출력으로 난방을 가동했습니다. 전력망이 버티지 못했죠. 오전 11시 변전소가 과부하로 차단됐습니다. 게르촌 전체가 정전됐어요. 우리 시스템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저는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주민들이 밖으로 나와 있었어요. 겁에 질린 표정들이었죠. 한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집안이 얼어붙는다고요. 아이들이 떨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몽골 전력공사에 전화했습니다. 복구가 언제 되냐고 물었어요.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최소 48시간이 걸린다고요. 전국적으로 전력망이 마비됐다고 했습니다. 48시간이요? 이틀이란 말입니까?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를 권고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대피소로 가라고 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부했습니다. 집을 비울 수 없다고 했죠. 그들은 다시 석탄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집 안에 임시 난로를 설치했어요. 연기가 다시 게르촌을 뒤덮었습니다. 저는 무력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서쪽 지역, 중국 쪽도 문제가 터졌습니다. 한파 때문에 가스관이 동파됐어요. 지하에 묻힌 파이프가 얼어붙은 겁니다. 가스 공급이 완전히 중단됐죠. 왕젠민이 긴급 수리팀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영하 45도에서 야외 작업은 불가능했어요. 장비도 얼어붙었습니다. 중국 지역 주민들도 석탄으로 되돌아갔어요. 100가구 전부가 다시 연기를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호텔 창문으로 게르촌을 바라봤습니다. 동쪽과 서쪽에서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었어요.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그런데 북쪽이 이상했습니다. 연기가 없었어요. 조용했습니다. 저는 차를 몰았습니다. 북쪽 지역으로 향했어요. 도착했을 때 놀랐습니다. 게르촌이 평온했어요. 사람들이 집 안에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와 떨고 있지 않았죠. 한 게르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가 나왔어요. 맨발이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춥지 않냐고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따뜻하다고요.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게르 안으로 들어갔어요. 놀라웠습니다. 바깥은 영하 45도인데 안은 따뜻했어요. 온도계가 18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온기가 느껴졌어요. 돌이 여전히 열을 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침에 불을 뗐다고요. 그게 전부라고 했습니다. 그 후로 계속 따뜻하다고 했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전기도 없고 가스도 없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다른 집들도 돌아봤습니다. 모두 같았어요. 실내 온도 18도에서 20도. 아이들이 바닥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노인들은 편안히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죠. 김철수를 찾았습니다. 그는 다른 지역에 있었어요. 동쪽 지역이었습니다. 제 지역이요? 현장에 가보니 김철수와 한국 기술자들이 한게르에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영하 45도 추위 속에서요. 그들은 동상 걸린 손으로 임시 온도를 만들고 있었어요.
돌을 나르고 배치하고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갔습니다. 김철수가 저를 봤어요. 그는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 추위에 땀을요? 왜 이러냐고 물었습니다. 김철수가 조용히 답했어요. 사람들이 추워한다고요. 도와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지역이라고요. 당신이 책임질 곳이 아니라고 했죠. 김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사람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는 다시 돌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도 묵묵히 작업을 계속했어요. 밤이 됐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까지 작업했어요. 5가구의 임시 온도를 완성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48시간이 지났습니다. 전력이 복구됐고 가스도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주민들은 봤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누가 그들 곁에 있었는지를요. 누가 밤을 새워 그들을 도왔는지를요. 몽골 정부 조사관들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72시간 동안의 데이터를 수집했어요. 미국 시스템은 48시간 완전 마비. 중국 시스템도 48시간 중단. 한국 시스템은 72시간 내내 정상 가동.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게르촌이 보였어요. 동쪽과 서쪽은 여전히 연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쪽은 맑았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졌습니다. 기술로 진 게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진 겁니다. 한파가 지나갔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북쪽 지역을 찾았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냥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쯤 도착했습니다. 게르촌은 평온했어요. 아이들이 밖에서 놀고 있었고 주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한 게르 앞을 지나는데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김철수가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몽골 아이들 5명과 함께요. 그들은 둥글게 모여 밥을 먹고 있었어요. 커다란 스테인리스 대야에 담긴 밥이었습니다. 김철수는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고 있었어요. 아이들도 똑같이 먹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장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김철수가 저를 봤어요. 그는 손짓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게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이 따뜻했어요. 외투를 벗었습니다. 김철수가 빈 그릇을 건넸습니다. 같이 먹으라는 뜻이었죠. 저는 사양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았습니다. 평생 처음이었어요. 하버드 MBA 출신이 게르 바닥에 앉아 몽골 아이들과 밥을 먹다니요. 밥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맛은 평범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아이들이 제잘거렸습니다. 몽골어였지만 웃음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행복한 웃음이었죠. 김철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제 손주뻘이라고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김철수는 계속 말했어요. 손주가 둘 있는데 한국에 있다고 했습니다. 8살, 6살이라고요. 몽골 온 후로 3달 못 봤다고 했습니다. 그가 덧붙였습니다. 여기 아이들을 보면 손주가 생각난다고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아이들이 나갔습니다. 게르 안에 김철수와 저 둘만 남았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게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1951년 1월이었다고 합니다. 중공군이 남하하면서 함흥에서 피난길에 올랐다고 했어요. 김철수는 당시 6살이었습니다. 가족은 걸어서 내려왔다고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내 남매. 겨울이었고 눈이 내렸습니다. 대구까지 오는데 한 달이 걸렸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막내 여동생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추위 때문이었죠. 대구에 도착했을 때 갈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피난민 수용소에 들어갔지만 난방이 없었어요. 판자 한 장으로 막은 곳이었죠. 그때 한 노인이 도와줬다고 해요. 온돌방 한 칸을 내줬다고 합니다. 6식구가 그 방에서 그 겨울을 났다고 했어요. 김철수는 그때를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를요.
밤에 자다가 따뜻함에 깨곤 했다고 해요. 살았다는 안도감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온돌 기술자가 됐다고 합니다. 배워서 생계를 꾸렸다고 해요. 김철수도 자연스럽게 아버지 일을 거들었고 그렇게 40년을 일했다고 했습니다. 김철수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조용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고요.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어요. 1951년 겨울, 그 온기가 자기 가족을 살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몽골에 왔다고 했어요. 여기 아이들도 그 온기가 필요할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게르촌 너머로 산이 보였습니다. 눈이 덮인 산이었죠.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돈은 얼마나 받냐고요? 김철수가 웃었습니다. 거의 안 남는다고 했어요. 몽골 정부가 준 예산으로 재료비랑 직원 급여 주면 끝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몫은 거의 없다고요. 그럼 왜 하냐고 물었습니다. 김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웃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돈을 보지 않았구나. 계약을 보지 않았구나. 사람을 봤구나. 제가 20년 동안 놓친 걸 이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온기가 느껴졌어요. 돌이 품은 따뜻함이었죠. 이게 답이었습니다. 첨단 기술도 아니고 거대 자본도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사람을 향한 마음이었죠. 저는 김철수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졌다고요. 완패라고 했습니다. 김철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승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방법이 달랐을 뿐이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 방법이 틀렸다는 것을요. 게르를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게르촌 지붕 위로 석양이 비쳤습니다.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놀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지만 한참을 출발하지 못했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45살. 성공한 사업가. 하버드 출신. 부사장.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걸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핸들을 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4월 마지막 주였습니다. 몽골 정부 청사 대회의실에 각국 대표들이 모였어요. 최종 평가 발표 날이었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왕젠민은 맨 앞줄에 있었어요.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죠. 독일과 영국 대표들도 참석했습니다. 김철수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낡은 서류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몽골 건설부 장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6개월간의 데이터를 발표했어요. 스크린에 숫자들이 떴습니다. 연료비 절감률. 한국 65%, 미국 마이너스 120%, 중국 마이너스 80%. 시스템 안정성. 한국 99.8%, 미국 42%, 중국 38%. 주민 만족도. 한국 98%, 미국 28%, 중국 31%.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몽골 정부는 한국 온기건설의 제안을 채택한다고요. 향후 5년간 울란바토르 게르촌 전역에 온도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왕젠민의 얼굴이 굳었어요. 독일 대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혼자였어요. 하지만 계속 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이상한 눈빛이었죠. 왜 진 사람이 박수를 치냐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하고 싶었거든요. 김철수가 저를 봤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하다는 뜻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모두 나갔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왕젠민과 마주쳤어요. 그는 화난 표정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지나갔죠.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 노트북을 켰어요. 본사 사장님께 이메일을 썼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사직서. 본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20년간 에너지 사업을 해왔습니다. 수억 달러를 움직였고 성공한 프로젝트만 23개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람을 위한 기술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몽골에서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뭔사였죠? 맞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김철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게르촌에서 마지막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몽골 청년들에게 온돌 수리 방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김철수가 작업을 멈췄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함께 일하고 싶다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김철수는 잠시 저를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웃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미국 회사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만뒀다고 답했습니다. 김철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한국온기건설의 국제고문이 됐습니다. 급여는 미국 회사의 10분의 1도 안 됐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5월에 키르기스스탄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몽골 소식을 듣고 온도를 도입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김철수와 함께 비슈케크로 날아갔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죠. 한 해가 지났습니다. 2020년 11월, 저는 비슈케크 외곽 마을에 있었습니다. 온돌 시공 현장이었어요. 핸드폰으로 뉴스를 봤습니다. 몽골 보건부 발표 기사였어요. 지난 겨울 울란바토르 게르촌 사망자가 83%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대기오염도 40% 줄었다고 했어요. 한국식 온돌 덕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날 저녁 김철수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이메일이 아니라 손편지였어요. 제임스, 한 해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당신이 함께 해줘서 일이 수월했어요. 키르기스스탄 다음은 카자흐스탄입니다. 그 다음은 타지키스탄이고요. 갈 곳이 많습니다. 추운 곳은 많고 따뜻함이 필요한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당신도 이제 온돌의 사람입니다. 김철수.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비슈케크 마을에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곧 겨울이 올 겁니다.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온돌이 있었으니까요. 아니, 우리에게 따뜻함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외투를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현장으로 향했어요. 기술자들이 돌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저도 돌을 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 돌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겨울을 따뜻하게 만들 테니까요. 먼 곳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아이들이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일을 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버드에서 배우지 못한 것을 이제야 배우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 것. 그게 진짜 기술이라는 것을요.